그런데 이 모든 계획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사우디가 브릭스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상은 점점 도전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위안화의 원유 거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 세종대 교수셨죠. 그리고 유대인 경제사의 저자이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이제 일본 경제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달러 패권과 관련해서 지난번 시간에서도 사실 언급하셨지만 시진핑과 빈살만의 만남 이것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부여하셨었거든요. 그 이후로 또 사건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상황 한번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시죠. 제가 지난번에는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은 아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번에 시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중국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오펙의 맹주답게 30여 아랍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시주석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논의됐던 주요한 사안들. 그 다음에 이번에 특이한 게 작년 10월 달에 중국 외무성이 브릭스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 4개국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사우디가 하나 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사우디가 왜 미국과 멀어졌는지 역사적인 연원들을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시 주석이 제의한 위안화의 원유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시 주석이 사우디 방문 이전에 이미 미국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들이 나오면서 페트로달러가 도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 예정 소식이 이미 언론에 알려졌어요.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에 시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면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작년 3월 달에도 사우디 석유 수출액의 4분의 1을 중국에 판매하는데 사우디가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실제 중국과 사우디는 2016년부터 이 문제를 나름 깊숙하게 서로 논의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7년째 이 문제를 양국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작년 12월 7일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그 환대하는 수준이 우선 의전에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하고는 그 영접 수준이 가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만큼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그 시 주석 태운 전용기가 사우디 영공에 들어서자 사우디 공군 전투기 4대가 나가서 영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용기를 호위하고 들어왔고 리야드 영공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왕립 고개 비행단 소속 제트기 6대가 하늘로 올라가서 중국 국기 색깔인 빨간색과 노란색을 뿜으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늘에서부터 환영을 해왔고 착륙하고 난 다음에도 왕실 근위대 기병들이 중국과 사우디 깃발들을 달고 이 시 주석을 호위해서 왕궁까지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전은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환대 수준이 가히 놀랄 만한 것이었는데 사우디가 오펙의 맹주답게 그 시진핑 수석을 위해서 30여 아랍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 날인 12월 8일에는 중국 사우디 양자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34개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9일에는 걸프만 6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제1차 중국 걸프협력 정상 간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중국과 걸프만 6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게 사실 동맹으로 가기 직전에 최고 단계의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액션 플랜, 즉 실천 계획을 그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중국과 걸프만 국가 간에 2023년서부터 2027년까지 5개년 행동계획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교적인 이런 수사만 오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그들이 뭐를 목표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고 이 정상회의에는 참가국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해서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 정상들, 곧 걸프만 주변에서 석유를 생산해서 가장 많이 중국에 석유 수출을 하는 국가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오후에는 21개 아랍연합 국가 정상들과 제1차 중국 아랍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걸프만 정상들과도 그렇지만 이게 제1차라고 못을 박은 게 앞으로 이러한 정상회의를 계속하겠다는 이제 이게 시발점이라는 걸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제1차 중국 아랍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도 향후 5년간 중국이 제시한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8개 분야에서 8대 공동행동을 기초로 중국 아랍 운명 공동체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묘한데 중국과 아랍 간에 이제는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맹 관계까지는 안 됐지만은 이제는 그 운명 공동체라는 거를 부각시켜서 중국이 아랍 세계에 아주 깊숙이 이제 발을 들이기로 했다는 거를 이제 묵시적으로 표명한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지부티, 팔레스타인, 카타르, 코모로, 모리타니아, 이라크, 모로코, 알제리, 레바논 정상 등과 더불어 이 21개 아랍연맹의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걸로 미루어 이번 시 주석의 방문에 아랍의 맹주 사우디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이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항들이 논의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중국과 사우디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해서 양국 간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정상회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계획하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을 서로 융합시켜서 발전시키자고 하는 일치계획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의 1대1로 계획하고 사우디의 비전 2030은 하나의 목표를 같이 가지고 가는 일치된 계획이라는 협정에 서명을 한 거죠. 아시겠지만 1대1로는 현대판 육해상 실크로드를 만드는 프로젝트고 비전 2030은 사우디가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석유라는 단일 품목에 이제 목을 메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석유가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사우디의 산업 자체를 문화, 기술, 제조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인 비전 2030을 중국의 1대1로 하고 합쳐서 양국이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한 거죠. 그 비전 2030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는 녹색 에너지와 녹색 수소,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길이 170km에 달하는 녹색 미래도시 네옴시티 건설, 전기차 공장, 주택 30만 채 건설,
알루미늄 플랜트 건설 등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여기에 미국이 금지하는 화웨이가 들어가 있어요. 화웨이가 사우디의 이제 스마트 도시 모바일 통신 분야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데이터 센터 등 첨단 기술 산업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웨이는 이미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 5G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에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도 중국이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군용 드론을 지원하기로 했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사우디의 우라늄 채굴과 정제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미 미국 언론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얘기는 핵 기술도 중국이 이제 사우디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의 판매뿐만 아니라 그 제조의 기술 이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걸프만 6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어떤 제의를 했냐면 앞으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수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걸프만 6개국이 중국에 원유를 수출할 적에는 가능하면 상하이의 위안화 결제 원유 선물 플랫폼을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는 앞으로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이제 촉구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 걸프만 6개국과 향후 투자 및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는 이 6개국과 통화 수합에 협력하고 특히 디지털 통화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통화 수합이라는 건 앞으로 원할 경우 중국의 위안화하고 이 해당국의 통화들하고 통화 수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중국에 이제 위안화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외환 위기 시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통화 협력을 심화하자고 한 거는 지금 중국이 개발한 인민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1대1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아랍 지역에도 같이 공동으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협력 관계를 갖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미국의 달러에 대한 어떠한 위안화의 어떤 도전으로 비춰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첫째, 앞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를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한 대목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와 통화 수합을 맺자라고 먼저 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관계를 심화하자라고 중국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안만 했지 그 빈살만이 사우디나 빈살만이 그걸 오케이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상태는 오케이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이 얘기한 부분은 특히 석유와 가스 탐사 부분, 시추, 생산, 개발, 저장, 운송, 정제 이 부분에 중국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어요. 그건 앞으로 과거에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 앞장서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중국이 대신 해주겠다라고 이제 제의한 형편이고, 그 다음에 지난 20년간 사실 중국과 이 걸프만 6개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논의돼 왔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가능한 빨리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이번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특히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중국이 이들 지역에 핵 기술을 지원하고 제공할 의사를 표명했는데, 먼저 원자력 안전기술요원 300명의 인력을 중국이 교육시켜주겠다. 그리고 중국과 주시 간의 공동 핵안보 시범센터를 건설하겠다. 이건 사실상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단 그 목적은 평화적인 핵 이용과 핵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모든 걸 시작할 때는 다 평화적으로 핵 이용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핵무기에 대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원전에 대한 예. 기술 예. 이걸 이전해 주겠다. 그러나 거기는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UAE에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카라 원전이라고. 이것도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는 합의 아래 건설된 건데 이게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들어가서 건설해 준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중국이 건설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사우디가 브릭스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거 강조하셨었는데. 그리고 이 사실을 중국 외무성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냉전 시대를 맞아서 완전히 미국과 서구,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라는 이제 양대 진영으로 갈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의 덩치를 지금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개최된 그 브릭스 정상회의에 기존 5개국 위에 한 20개 나라 정도를 초청했는데 거기에 응한 나라가 13개국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13개 나라는 일단 반미 감정을 갖고 있고 반서구적이라는 이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어딘가 보면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 두 나라는 이미 브릭스 가입 신청을 완료했어요. 그 두 나라가 이란과 아르헨티나고 그리고 이들이 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동맹권을 확대하자. 이 얘기는 이제 미국과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동맹체를 키우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브릭스 국가 간의 통화 금융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게 주요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브릭스는 달러 쓰지 말고 우리들 통화 만들어서 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선은 브릭스 통화를 개발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떤 그 과정에는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 즉 CIPS라는 위안화 결제망이 있는데 이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즉, 이 얘기는 앞으로 브릭스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부터 우리 달러로 무역거래 하지 말고 이제 우리들의 돈인 루블하고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하자라고 해서 당시 90% 정도에 해당했던 달러의 무역 거래를 지금은 40%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고 앞으로 양국 간의 거래는 이제는 거의 달러를 쓰지 않게 되고 주로 위안화로 거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중국 외무성이 10월 20일 날 네 나라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네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이집트 네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다 덩치가 큰 나라들이에요. 인도네시아, 터키, 요새는 국명을 튀르키예라고 바꿨는데 튀르키예 그리고 이집트가 브릭스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뜻밖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브릭스 정상회의 시 참가한 13개 국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의 이 뜻을 전한 것 같아. 우리들이 브릭스에 참여 의사가 지금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중국 외무성 발표대로 오펙의 맹주인 사우디가 브릭스에 참여할 경우, 즉 그 얘기는 지금 신냉전 시대에서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나 서구하고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 측에 붙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달러의 그 기축통화 위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우디가 미국의 사실은 눈치를 보고 나름대로 이제 조심조심 해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브릭스 참여 의사를 밝힌 점에 있어서는 이제는 뭔가 마음의 정리를 했는지 이게 홍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우리가 사우디가 왜 이렇게 미국하고 멀어졌는지 그 관계를 한번 보죠. 네. 옛날에 석유는 미국의 전략적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입하는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과 그 석유 수송로를 미국 군이 지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유전이 개발되면 당장 미국 군을 그 유전군제 배치해서 그 안전을 도모해줬을 뿐 아니라 수송로에는 항시 항공모함 두 척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서 수송로를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그간 경쟁성이 없다고 내팽개쳐 있던 세일가스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졸지에 세계에서 석유 생산 최대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는 중동의 석유가 미국한테는 크게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석유 수입을 못하면 큰일 났으니까 그때는 이게 전략 자원이었지만 이제 미국에서 충분히 석유하고 가스가 생산되니까 이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아랍을 지켜줄 의미도 없어졌어요. 그 산유국 1위가 미국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중동의 가치는 팍 낮춰지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을 하면서 미국한테는 아시아의 가치가 확 높아졌어요. 그래서 항공모함도 두 척을 빼다가 중국 남중국해로 옮겼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사실상 아랍이 미국한테는 이제 찬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중 패권 전쟁으로 바빠가지고 모든 전략적 가치가 이제 아시아로 이제 넘어온 상태고, 네.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계속 생기냐면 이라크의 그 후세인이 달러를 위안화로 팔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자기 남부 유전의 개발을 중국하고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선보기 시작해서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을 했습니다. 네. 그때 사실 사우디는 많이 말렸어요. 미국한테. 왜 그러냐면 사우디로서는 사우디와 이란은 앙숙입니다. 종교파도 틀리고 이쪽은 아랍의 맹주고 이쪽은 그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중간에 이라크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이라크가 사실은 사우디하고 대신해서 이란하고 싸워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침공을 해서 이라크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보니까 이제는 완충지대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이 정면으로 서로 대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게다가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수출을 합니다. 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슬람의 어떠한 그 교조주의인데 이슬람이라는 이 신앙 체계가 국가 지도 원리가 돼야 된다는 이런 원리예요. 그 얘기는 왕정을 갖고 있는 사우디 같은 데는 이게 아주 그냥 독약 같은 전술이야. 네. 그래서 모든 이슬람 나라들은 이란처럼 이 신정일체 국가, 즉 종교와 정치가 한 몸이 된 이러한 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슬람 혁명 수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를 주변의 나라한테 이 혁명을 전파를 해서 거기에 이 이론에 신봉하는 무장 단체들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무장 단체들이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국의 보안에 그 위협이 되는 세력들이에요. 게다가 2015년 7월에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핵협정을 타결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란하고 그동안 반목을 가져왔던 핵협정을 타결하면서 이제는 경제 제재까지 해지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란의 원유도 수출할 수 있게 이러한 양국 간의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사우디가 이제는 미국을 정말 못 믿겠구나. 우리의 적국인 사우디하고 이제는 같은 편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한 불신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란의 혁명 수출로 그 이라크에는 시아파 무장단체와 민병대가 생기고 시리아에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세력들이 최사우디의 그 위협 세력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후티 반군이 사우디 바로 밑에 있는 예멘의 수도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2015년 3월 2일에 내전에 개입해서 지금 예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은 예멘 내 내전이 아니고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이에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전쟁이 7년 넘게 이어져 오는데 사망자만 13몇 명 이상이 발생했고 난민의 숫자만 30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사우디를 사방에서 이렇게 포위해서 지금 공격하는 이러한 형국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로서는 급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동맹이라면서 이걸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란 편에 쓰는 당상을 보니까 사우디로서는 이제 미국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이 2018년에 중국 트럼프가 중동 폄하 발언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가치 없는 지역에서 우리 군부대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철수를 해버렸어. 2018년에 바레인하고 쿠웨이트, 설마 했는데. 요르단에서.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사우디 석유 생산 두 곳에 이란의 무인 항공기가 쏜 순항 미사일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특별하게 대응을 안 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지금도 사우디의 그 유전에는 미군들이 한 3,000명 들어와 있어요. 사우디에. 사우디와 미국은 아직까지는 동맹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맹이 공격을 받았는데 대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사우디가 정말 믿지 못하는 거지. 이제 미국 믿으면 안 되겠다. 게다가 2020년에는 트럼프가 위협까지 했어. 그러니까 석유 전쟁 멈추지 않으면 주둔 미군 3,000명 빼겠다라고 사우디에. 즉 석유 전쟁은 뭐냐면 원유 생산량 줄이지 않으면 감산해라. 예. 그런데 그 이후 실제로 트럼프가 사우디에 설치됐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철수합니다. 사우디에서조차. 그렇지 않아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급히 철수하는 걸 보고 걸프 그 산유국들이 다 불안한 시선으로 미국을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완전히 발을 빼는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벌어진 게 반 사우디계 그 저널리스트를 암살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트럼프는 사실상 모른 척 해줬는데 이 바이든이 나서서 그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바이든하고 빈살만하고 개인적인 앙금까지 생겼어요. 그러다가 지난 7월에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급하니까 바이든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제 찾아갔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그때 냉대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전이 됐네요, 상황이. 그래서 미국 의회가 특히 괘씸하게 생각했어.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면전에서 박대를 해. 그래서 미국 의회는 차제에 사우디에서 미군하고 미사일 방어체계 철수시키자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 의회가 사우디에 대한 그 보복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우디하고 미국은 사실상 마음이 많이 떠난 상태예요.
요번에 바이든이 7월 달에 빈살만하고 회담하면서도 미국 언론을 의식해서 인권 문제를 또 꺼냈어. 그때 빈살만이 아주 세차게 반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아부그라브 교도소에서 그 가혹행위 한 거는 전혀 자국 내에서 문제 삼지 않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취재하던 팔레스타인계 미국 언론인 시린 아클레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취재 중에 총탄을 맞고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격 사건이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사격한 거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피격당한 언론인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마디도 안 하면서 너는 사우디계 그 언론인이 그 살해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느냐. 즉 못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이다라고 아주 공개석상에서 반격을 했어요. 하여튼 미국 연방법원은 차제의 이 자말 카시큐지 암살 배우로 그간 지목되었던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을 각하해 버렸습니다. 그 지난 12월 달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는 사우디가 완전히 이제 마음이 돌아섰다. 그다음에 그 브릭스의 참여 의사까지 밝힌 걸 보면은 이제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각은 사우디가 그렇게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에 도전했다 그간 당한 그 후세인이나 이런 경우를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함부로 행동을 하겠느냐. 오히려 지금 빈살만이 그렇게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빈살만은 사우디를 진정한 개혁과 발전과 변화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있다. 그 빈살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남자이다. 모든 걸 하겠다고 지금 덤비는 남자거든. 그래서 비전 2030에 보면 그러한 제조업이나 뭐 문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과거의 사우디의 악습을 철폐하겠다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우선 여성의 운전을 허용해. 그다음에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요소고 여태까지 사우디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새 이란이 히잡 안 쓴다고 그래서 막 살해하고 막 이러한 과격하게 하는 것에 비춰보면 과거의 이란은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때 사우디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됐어. 사우디가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경제적 참여나 여성 운전도 하게 하고 오히려 이란은 옛날 상태로 지금 복귀하는 그러한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방문 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의료 서비스도 민영화하고 스타트업도 활성화하고 완전히 서구적인 형태로의 개혁을 주도하겠다라고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사회를 개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개방적인 나라로 만든가 동시에 사우디를 경제 강국으로 또한 군사 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사우디로선 중국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미국이 사우디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간 있는 패트리얼 미사일 부대도 다 빼가는 통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사우디의 선택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하고 관계를 강화해서 미국을 대체하기보다는 어떤 사우디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나 한국이. 그러니까 이용하겠다 이거죠, 각각. 그렇죠. 이번에 일본도 패싱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했을 정도로 사우디가 보기에는 이제 이 나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 경제 건설하고 군사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맥락에서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을 둘러싼 정황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신냉전이라는 다극화 세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세계에 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쪽을 자기 편의에서 활용하겠다, 그러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 다각화뿐만 아니라 이제 핵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방위산업 구축, 이런 굵직굵직한 요소들을 중국과 다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사우디는 자기들이 목표하는 비전 2030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술뿐 아니라 투자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사우디는 서로 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2021년 같은 경우 540억 달러가 넘었고 양국 간 무역이 800억 달러인데 이게 점점 더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자국 내에 미군이 3,000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 미국과는 동맹 관계가 있으니까 이를 견지하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과 밀착되겠다는 건데 그 밀착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 젊은 왕대사의 어떤 뜻이자 나름대로 젊은이의 기백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향후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선언문에 어쨌든 위안화 그 결제 이건 빠졌기 때문에 전부 이거 하면 어떻게 하냐 관심이 쭉 갔다가 에이 거봐 역시 못하잖아, 미국 눈치에 안 볼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뭔가 이면으로 뭔가 서로 이게 합의된 게 있지는 않을까 이런 또 의심하는 쪽도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공개된 내용이고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먼저 위안화 거래는 못해, 알잖아. 그러다가 당한 사람도 나 죽어 빈살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니셔티브를 중국이 하고 중국이 먼저 이렇게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니네들이 여건이나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라고 얘기했을 공산이 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위안화의 원유 거래가 가능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2020년에 세계 메이저 그룹인 영국의 BP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상하이 원유 선물 거래를 통해서 위안화 원유 공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받고 원유를 공급했어요. 네. 2020년에. 그런데 그때 왜 BP가 미국의 그런 눈치도 보지 않고 이렇게 과감하게 있었을까라고 따져고 들어가 보면 그때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에서 주는 그 원유 선물 가격이 서구에서 주는 브렌트 선물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위안화로 하면 수익이 더 커지는데. 네. 그러니까는 브렌트 선물 가격보다 INE, 그러니까 상하이 거래소의 원유 선물 가격이 높아. 그럼 돈 많이 주겠다는 데다 파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고 받았겠죠? 받았겠지. 그걸 미국이 가만두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사전에 파악을 못했든지 하여튼 그래도 팔았어. 그런데 그 상하이의 그 원유선물 거래소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1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이후에. 그다음에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하이 원유선물 거래소의 가격을 브렌트 선물보다 조금 높여주면 사실 이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많은 석유 산유국 중에서 나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저쪽 돈 많이 주는데 팔래? 라고 팔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보기엔 중국이 이 작전을 쓸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추론하는 사연은 바로 근거래에서 중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금싸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자 중국하고 인도, 러시아는 미국 국채를 줄이고 그때서부터는 금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난 20년 전에는 비중이 73%였는데 지난해에는 58%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그럼 뭘로 대체하느냐 하면 그게 금하고 재산국 통화인데 그 중에서 위안화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간은 금값을 어느 나라가 주도했냐면 과거에는 런던 현물 시장이 금값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선물 시장이 금값을 주도해요. 그리고 사실은 2008년 이후에 달러가 14년 사이에 10배 이상 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통화가 발행이 되면 사실은 대체 자산인 금값이 올라야 돼. 그런데 금값이 못 오르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직간접으로 미국 선물 시장에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금값이 오른다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그렇죠.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금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시장 개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개시증급은 유지증급은 이런 거를 수시로 올리게 만들고 레버리지를 축소하게 만들어서 하여튼 금값이 조금 찔려고만 하면 위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이렇게 낮은데 과연 이거를 미국이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퀘스천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금을 관리하는 4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정책이냐면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 생산 국가예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금의 전량은 인민은행 산하의 금거래소만을 통해서 팔아야 돼. 그거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다 관리하고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또한 상하이 금 선물 시장의 가격을 항상 미국 선물 시장보다 살짝 높게 설정을 해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거래되는 게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더 이익이야. 그걸 갖고 나와서 해외에서 이렇게 팔려고 들면 중국보다 가격을 덜 받아.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 수출을 금지하는 데다가 그 선물 시장 가격도 미국보다 살짝 높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금이 빠져나갈 일이 없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 금을 인민은행 외환보유고에 갖고 있지 않고 이거를 민간 사이트에서 쫙 갖고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데도 가격을 미국보다 높게 형성시킴으로써 원천적으로 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 보유 금이 이제는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이제 훨씬 많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 금 시장에서 이제는 실력으로 미국이 금 가격을 주도하지 못하게 되면 조건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사실 금 가격은 폭등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요소를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잠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장 큰 거래가 많은 거래가 있는 게 이제 미국 선물 거래소고 금. 미국의 입장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금값이 오르는 걸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중국의 거래소가 활성화됐을 땐 중국에서 올려버리면 의도가 됐든 아니면 뭐 풀어서 이게 금값이 올라오면 미국도 막을 수는 없다. 아니 미국이 그들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금을 8,300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거는 옛날부터 8,300톤이야. 그놈의 금은 줄지도 않고.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보여주죠. 안 보여주고. 그러면서 선물 시장으로 안 되면 현물 시장에서도 그냥 몇백 톤씩 금을 팔아요. 그래서 시장을 억눌러.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 주도로 금 가격을 억누를지는 이게 미지수라는 거죠. 그건 중국, 러시아, 인도가 지금처럼 막 사재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실력으로 이제 한번 붙자라는 시기가 와서 실제로 금이 시장 가격에서 형성이 되면 금 가격이 그간 억눌려 왔던 가격이 한꺼번에 이제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미국채를 작년 상반기에 줄인 금액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이거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게 그 외환보유고 중에서 네. 20년 전에는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 중에 73%가 미국 국채였었는데 지금 이게 59%로 줄어들고 있고 이 빈자리들을 이제 다른 통화들이 이제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 큰 비중인데 이게 선진국일수록 엄청나게 높아요. 아, 그러네요. 독일 74%, 이탈리아 69%, 프랑스 63%, 네덜란드 70%도 선진국일수록 금을 선호해.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EU가 또 어떤 걸 압류하겠다고 했냐면 소련에 지금 차압되어 있는 외환보유고를 차압을 해서 그거를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사업으로 쓰겠다라고 EU 집회위원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득보다는 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의 외환보유고를 찾아가지 못하게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예 압류를 하면 차압을 하면 이제는 반미, 반서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방국들조차 미국이나 유럽과 엇나가면 언제 자기네들도 이런 걸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환보유고에 이제는 미국이나 EU 국채를 쌓아놓지 않으려고 들 겁니다. 네. 오히려 대신해서 위안화 국채나 금이나 제3국 국채나 뭐 심지어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변화하려고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좀 근시안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란을 차단시킴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그들끼리 거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달러 기축통화가 점점 다각화되면서 힘을 잃어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이제는 미국 국채나 유럽 국채를 제3 세계들이 사지 않으려고 들 겁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또 하나 위안화 원유 거래가 가능할지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 걸프만 지역의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 그들 간에는 이게 궁합이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궁합이 맞냐면 걸프만 국가에서 나는 것을 대표해서 이제 두바이유라고 부르는데 두바이유가 우선 가격도 제일 비쌀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우선 가까워. 네. 중국하고 이 걸프만이. 그러니까 가격 싸겠다, 수송비 적게 들겠다. 그 다음에 이쪽에 석유 품질이 제일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황화물함이 제일 많아. 그래서 이쪽을 중진류라고 부르는데 중진류의 수입이 많은 게 아시아존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정제 시설이 잘 발달돼 있어. 그래서 이걸 들여다가 우리는 제대로 정제를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에너지 선물 거래소가 이거를 선물로 거래를 유도하면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두바이유는 사실은 별로 질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현물 거래로 팔려요. 그런데 선물 거래로 팔린다는 건 앞으로 사갈 것까지 미리 예약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걸프 국가로서는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할 수 있는 걸 의미해요. 게다가 정말 포인트는 중국이 일시적으로 상하이 원유 거래 가격을 브렌트유보다 높여놓은 거야. 두바이유에 대해서. 네, 두바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의 가격이 높아지면 이 동네 속성상 그쪽으로 팝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렇죠. 중국이 그걸 시도할 수 있어요. 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미루어 봐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원유 거래도 위안화 쪽으로 넓혀야 되겠다 그러면 중국이 저는 그걸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위안화의 원유 거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 단순하게 보면 그냥 위안화로 결제하는 건데 이게 크게 봤을 때는 달러 패권의 엄청난 그럼요. 도전이고 또 흔들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점점
하락 쪽으로 갈 것이냐. 왜냐하면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달러 가치는 폭등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군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는 기축통화가 이제 다각화되고 분산화되니까는 길게 보면은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상은 점점 도전을 받는다고 봐야죠. 점점 뭐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예.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만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빈살만 그리고 바이든과 미국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서운함에 그냥 우리 일시적인 반항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가 뒤에 숨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큰 그림에서 뭔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뭔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것이 결국은 또 세계에 엄청난 또 파급을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가족분들도 계속해서 세계 뉴스를 좀 보면서 어떤 그 일들이 또 추가가 되는지 이거에 따라 또 거시경제가 확 바뀔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홍익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